지금으로부터 약 300억 년 전, 아니 300일 전, 벽 하나를 온통 덩굴식물로 덮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피스토. 겨울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난 300일간의 무모한 도전,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덩굴로 채울 벽은 높이 2m 30, 너비 1m입니다. 가망 9개를 연결해서 그 위에 수태를 얹습니다. 고추 말리듯이 얇게 펴서 골고루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수태가 다 쏟아지는군요. 쉽게 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심은 지 85일째가 되는 날, 에피바리 A에 구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일 늦게 심었던 에피바리 C가 제일 빠른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 잘랐던 세보블루, 분명히 줄기는 보이지 않는데 위쪽에서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 이전에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사실 벽을 덩굴식물로 채우고 싶다는 로망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시작은 테라리움이었습니다. 테라리움은 정글의 일부를 그대로 축소해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정글을 재현하는데 가장 좋은 식물이 바로 덩굴식물입니다. 벽 한 면을 덩굴식물로 채우면 쉽게 정글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식물이 푸밀라 원종이고요.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푸밀라 미니마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애기모람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작은 테라리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정글을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빠른 스킨답서스를 선택했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엉망이죠. 제가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대로 된 덩굴벽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어쨌든 공중에서 새 잎이 나온 세보블루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장점을 냈던 세보블루는 수태벽 안쪽으로 파고들었네요. 수태벽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위쪽에서 줄기가 탈출한 거였습니다. 식물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환경을 살피고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에피세보블루는 빛을 보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식물의 행동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피도포라인데요. 아래쪽 잎자루와는 다르게 위쪽 잎자루는 줄기가 더 긴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서 길을 냅니다. 그러고는 다시 잎과 잎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잎이 다른 식물에게 가려지자 라피도포라는 빛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잎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한 겁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는 잎이 많은 것보다 빠르게 빛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줄기가 더 길어지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웃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식물의 이런 모습에서 식물이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이웃 식물과 경쟁을 하다가 결국 경쟁을 포기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수태봉째로 심어서 가장 유리할 것 같았던 에피바리 B인데요. 에피바리 B는 세보블루처럼 더 이상 빛을 찾아 올라갈 길이 없어서 성장을 멈춘 겁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베른다 몽고베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웃 식물이 이미 훨씬 더 키가 크고 경쟁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면 경쟁을 피할 것이다. 9월 16일, 폭풍 같은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벽을 타고 오르는 식물한테도 이제 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비아는 수태벽 위로 오르고 있네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잎이 작아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키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위쪽부터 뜯어냅니다. 다행히 위쪽은 아직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않습니다.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서 뭔가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뜯어냅니다.
대략 2m 정도 자란 것 같네요. 그런데 역시 이 부분 줄기가 살짝 꺾였습니다. 식물계의 후시딘, 생수태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생수태는 항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처난 부위에는 제법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키를 낮춰서 다시 태워 올려야 합니다. 가장 낮은 부분의 위치를 잡고요. 그런데 아래쪽 잎은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바닥으로 늘어뜨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저희 어머니가 주신 씨루단지에 심습니다. 이곳의 식물들도 계절을 알아차렸는지 성장의 속도도 더뎌집니다. 갑작스런 일교차에 하엽이 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엽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하엽이 생겼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대신 이제부터는 물을 조금 아껴서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식물도 물을 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의 하엽은 바로 이제 물을 덜 줘도 된다는 식물이 보내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춘 에피그린. 뒤늦게 합류해서 찢어진 잎을 보여준 에피바리 C. 네, 그리고 그 아래 에피프리니피네폰 바리에가타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친구는 위에 식물들 사이에서 빛을 많이 보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아미드리움 미디움의 적응입니다. 물론 잎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벽을 타고 끊임없이 새 잎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키를 낮췄던 두비아는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잎이 말라있네요. 다른 생장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올 봄에 잘라낸 두비아 A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 들길 잘했습니다. 그런데 수태벽의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식물들의 경쟁을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식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스킨 답소스. 스킨 답소스는 이미 천장에서 줄타기를 하며 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수태벽을 만들어서 덩굴 식물을 키운 지 300일, 높이 2m 30, 너비 1m의 벽에 덩굴 식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각 다른 원산지만큼이나 특성도 각각인 식물들을 하나의 벽에 키워내기란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했던 식물도 여름이 지나면서 경쟁적으로 벽을 타기 시작했고 그 중엔 낙오하는 식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덩굴 식물들은 서로 먼저 높게 자라며 경쟁할 것 같았지만 여기까지 올라와 큰 잎을 내줄 수 있게 도와준 작은 잎들을 위해 자신의 잎을 찢어내면서 빛을 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덩굴 식물의 찐잎은 자기 희생이 아닌 공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 덩굴 식물들이 천장에 닿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친구는 빼고요. 올 겨울엔 성장이 조금은 더뎌질 테니까 내년 봄까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